태국의 어느 도시에서 사람들이 똥을 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지 않고 굳이 길거리에서 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명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샤예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했던 아시아 지역학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는 순간 교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교수님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일어난 관광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순간 교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아시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귀를 쫑긋 세웠고 무심했던 학생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이 수업이 평소와는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자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교수님은 천천히 그러나 강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룰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관계, 문화충돌,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저도 펜을 꾹 쥐고 열심히 필기할 준비를 했죠. 2023년 태국은 관광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큰 몫을 했죠. 무려 12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는 하루 평균 3,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태국의 주요 관광지는 한국인들로 북적였고 한국어 간판과 메뉴판이 늘어났죠. 태국 경제에 한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가시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그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2024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한 거죠. 어떤 달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는 태국 관광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질문했죠.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급격히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나샤 씨. 이제 그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칠판에 큼지막하게 갈등의 원인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돌아서셨죠. 이 갈등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첫째,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2023년 11월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한 항공편에 탑승한 태국인 관광객 그룹의 경험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이 그룹의 리더였던 수파폰 씨의 SNS 포스트가 발단이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20명의 태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문실로 안내되어 7시간 넘게 대기했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5명이 결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곧바로 방콕으로 돌려보내졌다는 거예요. 수파폰 씨는 우리는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며 분노를 표현했죠. 이 포스트는 순식간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태국 주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특히 태국 신문은 한국, 태국인 관광객을 인질로 잡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냈죠.
이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정상적인 입국 심사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태국 내에서는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태국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양국 정부 간의 외교적 마찰로 번졌고 결국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두 번째 원인은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화면이 나타났죠. 보시는 것처럼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약 14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약 18%를 차지하는 숫자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수치가 2019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불법 체류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우선, 노동시장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3D 업종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업종의 임금 하락과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져요. 또한 사회보장 시스템에도 부담을 줍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응급 상황 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023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 범죄 중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약 35%를 차지했어요.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에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4년 초부터 불법 체류자 특별 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죠. 77일간의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약 2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었고 이 중 30%가량이 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속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서 합법적인 태국인 관광객들까지 불편을 겪게 된 거죠. 일부 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불시 검문을 당하거나 숙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받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결국 한국 여행 기피로 이어졌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인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태국 내 반한 정서의 확산과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이죠. 이 과정은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는 것처럼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교수님은 태블릿을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어로 된 SNS 게시물들이 가득했죠. 이건 2024년 1월 중순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타이 록스타의 페이스북 포스트예요. 한국은 이제 끝났다. 우리의 돈과 시간을 다른 나라에 쓰자라는 내용인데 24시간 만에 5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어서 태국의 주요 일간지 방콕 포스트는 한국의 태국인 차별.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 기사는 한국의 입국 심사 과정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난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국 내 일부 상점들은
한국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우기 시작했어요. 방콕의 한 대형마트 체인은 고객들의 요구라며 한국 화장품과 식품 코너를 없앴다고 발표했죠. 더 나아가 반환 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했어요. Say No to Korea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만들어져 일주일 만에 회원 수가 10만을 넘었고, 이들은 한국 제품 불매와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아파왔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런 태국의 반응에 한국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었죠. 특히 유명 여행 카페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에서 시작된 태국 노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교수님은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2024년 2월 한 달간 한국인의 태국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어요. 주요 여행사들은 태국 여행 상품 판매가 90% 이상 줄었다고 보고했죠. 심지어 일부 한국 항공사들은 인천에서 방콕 노선의 운항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한 항공사 관계자는 수요가 너무 줄어 더 이상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갈등은 단순히 관광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와 외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태국의 관광 수입 감소는 GDP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이런 갈등은 양국 간의 문화 교류나 경제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한 듯 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갈등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갈등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이 갈등으로 인해 태국 관광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치앙마이의 호텔 예약률을 보세요. 2023년 같은 기간에는 80% 이상이었던 예약률이 2024년에는 45%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는 호텔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추석 연휴 기간의 통계입니다. 태국 관광청은 최소 2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겨우 5천 명만이 태국을 찾았어요. 75%나 감소한 거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게 큰 감소가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관광청의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5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5,60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태국 GDP의 0.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죠. 교수님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태국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회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원숭이 소동이었어요. 교수님은 태블릿으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떼를 지어다니는 원숭이들의 모습이었죠. 롯불이라는 도시를 보세요. 이곳은 원숭이 군단으로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하지만 관광객이 줄어들자 먹이를 구하지 못한 원숭이 떼가 도시로 몰려들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주민들과 충돌까지 벌어졌죠. 교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곧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더 심각한 건 경제적 충격이에요.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약 5천 개의 관광 관련 업체가 폐업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의 대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에는 태국 정부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2024년 1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한국은 끝났다. 우리에겐 다른 관광객들이 있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경제적 타격이 커지면서 태국 정부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캠페인을 시작했죠. 한국인 관광객에게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특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또 질문했어요. 교수님, 왜 하필 중국인 관광객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태국의 최대 관광객 송출국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약 1,100만 명의 중국인이 태국을 방문했죠. 이는 한국인 관광객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태국 총리는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 관광객으로 관광 수입을 메우겠다고 선언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중국어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적 노력이에요. 교수님은 칠판에 불법 체류자 대책이라고 적으셨어요. 먼저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77일간의 특별 단속을 실시했어요. 이 기간 동안 약 2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었고 그중 30%가량이 태국인이었죠. 정부는 2024년 말까지 불법 체류자를 20만 명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맨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 유학생인 리닝이었어요.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죠.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한국인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리닝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사실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시끄럽고 무례하고 술 마시고 난동 부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태국에서도 그랬다던데요. 아마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요? 리닝의 말에 교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현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리닝 씨,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오히려 매너 있는 행동으로 유명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직접 봤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규칙을 잘 지켰죠.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태국이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나샤 씨.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건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들입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방콕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달 약 10명의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노포토 표지판을 무시하고 신성한 구역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재단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기도 했죠. 경비원이 제지하자 오히려 그들을 밀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셨어요.
파타야 해변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200여 명이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이고 난 뒤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갔어요. 일회용 그릇, 병,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죠.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청소에 이틀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치앙마이의 유명 사원이었어요. 치앙마이의 왓프라싱 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복장과 행동으로 큰 논란이 있었어요.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으로 사원에 들어가려 했고 제지당하자 오히려 큰 소리로 항의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는 불상 앞에서 등을 돌리고 셀카를 찍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들은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방콕 시내 여러 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번화가의 길거리, 공원, 심지어 쇼핑몰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른, 아이 남녀 할 것 없이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보거나 심지어 대변을 보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충격적인 사건은 방콕의 유명 사원인 왓 아룬 앞에서 일어났어요. 한 중국인 가족이 자녀에게 사원 벽에 대고 소변을 보게 한 겁니다. 이를 본 태국 주민이 제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사례를 나열하셨어요. 푸켓의 한 해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산호초를 망치로 깨 기념품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되었고 치앙라이의 한 야시장에서는 중국인 단체가 물건값을 깎다가 안 된다고 하자 가게 물건을 부수고 도망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방콕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뷔페를 먹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과도하게 쌓아놓고 먹지 않은 채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고 아유타야 역사 유적지에서는 고대 불상에 낙서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고되면서 태국 현지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어요.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노 차이니스 투어리트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태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현지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는 것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태국의 관광 산업과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리닝이 또다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분명 한국인들이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태국인들에게 복수하려고요. 리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교수님은 이제 약간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리닝을 바라보셨어요. 리닝 군,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실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태국 현지 CCTV와 다른 관광객들이 직접 찍은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교실에는 충격의 탄성이 흘렀어요. 방콕의 번화가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 소변을 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데도 그는 태연하게 일을 마치고 걸어가더라고요. 두 번째 영상은 방콕의 왕궁 사원이었어요. 1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 금지 팻말을 무시한 채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는 신성한 불상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그들의 큰 웃음소리가 영상을 통해 전해졌고 주변의 태국인들과
다른 나라 관광객들의 불편한 표정이 선명히 보였어요. 세 번째 영상은 파타야 해변의 모습이었어요. 수십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파티를 벌인 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장면이었죠. 플라스틱 병,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깨진 유리병까지. 아름다운 해변이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모든 영상에서 관광객들은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옷차림과 행동은 전형적인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이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이처럼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이 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죠.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리닝은 포기하지 않은 듯 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한국인 학생들을 향해 무서운 눈빛을 쏘았죠. 특히 현서를 노려보는 그의 눈빛에는 적의가 가득했어요. 마치 너희가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교수님은 이런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신 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한 나라나 민족을 일반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한 국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죠. 앞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태국에서 중국인들이 몰려들자 생긴 태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중국인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비교되면서 한국인들을 그리워하는 태국인들을 바라보니 감정이 복잡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배우와 모델이 특정 국가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SNS를 통해 캐스팅이 되고 촬영을 위해 그 나라로 향했는데요. 실종된 후 무사히 돌아온 그 배우는 이상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곧 이어 그 나라는 여행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국제관광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헤일리예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 전공을 선택했죠. 오늘은 글로벌 관광과 안전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관광 산업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오늘은 해외 관광객 실종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2007년 포르투갈의 프리아다루즈 해변에서 실종된 영국 소녀 매들린 맥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부모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사이 리조트 방에서 잠들어 있던 3살 여아가 사라진 사건이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사례들을 보여주셨죠. 2014년 말레이시아에서는 네덜란드인 배낭여행객이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영국인 관광객이 실종되어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죠.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인신매매나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이런 위험한 사고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납치되어 인신매매된 사례가 있었고, 미얀마에서는 온라인 도박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출 소식이 있었죠. 제 옆자리의 친구 제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헤일리, 너 태국 여행 가려다가 취소했잖아.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콕 여행을 계획했다가 안전 문제로 취소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들으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거기에는 한 젊은 중국인 배우의 사진이 있었죠. 교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수업에는 태국 유학생도 있다는 걸 문득 떠올렸어요. 그 학생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왕싱이라는 31세의 중국 배우입니다. 현지에서는 싱싱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는 SNS를 통해 태국 영화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입국했지만 입국 후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여자친구의 구출 요청으로 인해 미얀마의 미야와디 지역에서 발견되어 구출되었죠. 구출된 그의 상태를 보면 실종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화면의 지도를 가리키셨어요. 미야와디는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최근 국제범죄 조직들의 근거지로 악명이 높아졌어요. 특히 온라인 도박, 전화금융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사이버 범죄의 온상지로 알려져 있죠. 국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법적 단속이 쉽지 않고 범죄 조직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미야와디 지역의 지도를 띄우셨어요. 이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수많은 외국인들이 감금되어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소득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된 후 여권을 빼앗기고 온라인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해요. 미얀마 정부도 이 지역의 범죄 소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범죄망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국 경찰은 이 사건을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왕싱 본인이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 실종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젊은 남성의 사진이 보였죠. 양쩌치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25세의 중국인 청년입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방콕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었죠. 특히 이 실종 사건은 얼마 전 발생한 왕싱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양쩌치의 가족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쩌치 역시 태국에서의 일자리 제안을 받고 입국했다고 해요. 그리고 왕싱의 경우처럼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마지막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경찰은 이 사건을 인신매매 조직의 연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사건의 유사성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두 명의 중국인 연예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두 번의 유사한 사건이라면 분명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특히 제 앞줄에 앉아있는 태국 유학생 순아의 어깨가 굳어가는 게 보였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은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특별주의보를 발령했어요. 특히 고임금 채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에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발표했죠. 이런 사건들이 주는 시사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런 사건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필기를 이어갔어요. 관광 산업에서 안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범죄들이 매우 조직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수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논쟁이 시작될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수나 학생. 태국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2023년에만 2,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어요. 이런 몇몇 사건들을 가지고 태국 전체를 위험한 곳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요? 수나의 말에 교실 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그녀의 애국심은 이해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안타까웠죠. 교수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수나의 의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사건의 수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들의 조직적인 성격과 그 심각성을 봐야 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다시 왕싱의 진술 내용으로 바꾸셨어요. 왕싱의 증언을 보면 그를 납치한 조직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를 사칭한 것부터 공항에서의 이동, 국경을 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의 조직적 범죄가 현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미야와디 지역으로 피해자들을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국 내부의 협력자들이 필요해요. 불법 월경이 가능한 경로를 알아야 하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수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중국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태국은 오히려 피해자를 구출하는데 도움을 준 거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다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죠. 국제범죄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런 초국가적 범죄 조직은 반드시 현지 협력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경을 넘기까지 현지 사정을 모르는 외국 범죄 조직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도표를 더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이런 인신매매 조직들의 구조를 보면 각국의 범죄 조직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직이 주도했다고 해서 태국 내 협력자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들렸죠. 더구나 이런 범죄 조직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태국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최근의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력 범죄들이 큰 영향을 미쳤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2019년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 살해 사건, 2020년 파타야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조직 범죄, 2022년 푸켓에서의 외국인 여성 관광객 실종 사건 등 태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태국의 관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교수님의 설명에 순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기에 더해 한국과 태국 사이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한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잠시만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태국 관광청의 자료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후 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했고 중국 현지 여행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했죠. 하지만 최근 왕신과 양쩌치의 실종 사건이 중국 전역에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 트립닷컴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태국행 항공권 예약 취소율이 전주 대비 85% 증가했어요. 특히 중국 SNS에서 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미 예약된 단체 관광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터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가 보였어요. 순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중국 정부까지 자국민의 태국 여행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태국의 관광 산업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태국 관광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한국 유학생 희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외교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태국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해왔어요. 특히 국경 지역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죠. 지금 와서 보면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국제관광 전문가들도 한국의 이러한 판단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순아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건 너무 편파적인 시각이에요. 한국은 자국민들의 불법 체류는 눈 감으면서 태국만 비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희연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태국 내 강력 범죄와 관광객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편견이 아닌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었죠. 교실은 순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두 학생의 의견을 들으신 후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죠. 관광산업은 한국과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특히 태국처럼 GDP의 상당 부분을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안전 문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현재 태국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타격도 크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인 관광객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교수님은 새로운 뉴스 기사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최근 태국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태국 여행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문들이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다른 경쟁 국가들의 전략이라고까지 주장했죠.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보시죠. 프로젝터에는 여러 항공사의 예약 취소율 통계가 나타났어요. 주요 국제 항공사들의 태국행 항공편 예약 현황을 보면 지난달 대비 예약 취소율이 평균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항공편의 경우 단체 관광객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었죠. 이는 결코 소문이라고 일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들은 중국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미야와디 지역의 범죄 조직 단속이나 국경 지역 감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죠. 진정 필요한 것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태도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소문으로 치부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국제관광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SNS의 영향력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경험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소문이라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보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태국 관련 SNS 게시물들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태국 여행을 재고하거나 취소했다는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의 반응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순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태국의 관광업은 곧 회복될 거예요. 이번 달부터 정부가 새로운 관광진흥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더 많은 국가의 비자 면제도 추진하고 있어요. 게다가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라고요. 순아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물론 새로운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시며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세계관광기구 UNWTO의 최신 보고서입니다.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실추된 관광지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평균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구나 이 통계를 보시면 최근 태국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재방문 의사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어요. 특히 중국과 한국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는 각각 67%, 58% 감소했죠. 순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기 국제신용평가사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태국의 관광산업 리스크가 상향 조정되었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단순한 일시적 소문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어요. 더군다나 최근 방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국제회의와 전시회들도 잇따라 개최지를 태국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MIC 산업에서의 이탈은 일반 관광객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죠. 순아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죠.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자신의 조국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특정 국가 방문을 기피하기 시작하면 약 6개월에서 1년 후에 다른 국가들의 관광객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더군요. 이는 한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선택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신중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세계 관광 동향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예를 들어 2018년 한국인들이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기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민 반응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라카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폐쇄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관광객들의 선택은 단순한 기피가 아닌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국의 관광 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1인당 평균 소비액도 높고 특히 SNS 영향력이 매우 커서 관광지의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태국의 많은 관광지들이 한국인들의 방문으로 유명해졌고 이후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한 사례가 많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하지만 관계 회복은 단순히 관광 정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체류자 문제, 안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해요. 특히 관광객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뢰 회복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광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한 번의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 중국 유명인이 2명이나 실종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름 관광업으로 유명한 태국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고 현재 반한 감정으로 인해 태국에 가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에서 꼴등을 달리고 있고 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의 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비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매료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런던 정경대학교 LSE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캠퍼스는 분주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며 각자의 강의실을 찾아가고 있었죠. 특히 오늘은 기대되는 수업이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앞줄에는 항상 그렇듯 한국 학생 서희와 그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태국 유학생 파이가 눈에 띄었죠. 정각이 되자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각 국가별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죠. 특히 베트남의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먼저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죠. 베트남이 5.5에서 6.0% 사이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만 연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박린과 타이응우엔 공장에서는 최첨단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있죠. 또한 LG전자는
하이퐁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자동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대규모 생산 기지를 설립하면서 베트남의 제조업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양국 간 FTA를 통해 더욱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죠. 필리핀도 5.6에서 6.0% 사이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인구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개발 덕분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IT 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했죠. 현대건설은 마닐라 메트로 철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필리핀 전역의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마닐라와 세부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다른 한국 물류 기업들도 필리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IT와 물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인데요. 필리핀 정부의 빌드 프로그램과 맞물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기업들의 투자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실제로 필리핀 내 한국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했답니다. 인도네시아는 4.5에서 5.0%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풍부한 자원 수출과 내수 소비가 주된 원동력입니다.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만큼 내수 시장이 매우 크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자카르타 인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에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대규모 철강 공장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철강 공장은 현지 자동차 산업과 건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말레이시아는 4.0에서 4.5% 정도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데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말레이시아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현지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죠. 또한 한화큐셀은 태양광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전자제품과 반도체 제조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이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서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교수님이 밝은 표정으로 답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거기에는 각 국가별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서 현지 산업 생태계 구축,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현지 부품 업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관련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더불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자,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일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태국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무거워졌어요. 네,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현재 2.3에서 2.8% 정도의 매우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동남아시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죠. 특히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태국의 경제 구조가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GDP의 약 20%를 차지하던 관광 수입이 최근 급감했는데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관광 수입은 2024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감소인데요. 특히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태국 내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도 당초 계획했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재검토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한숨을 쉬고 계속하셨어요. 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두 차례나 수정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내수 시장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 제조업과 전자산업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밀리고 있어요. 이처럼 태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특히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진 게 눈에 띄었죠. 조용해진 강의실에서 한 영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최근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여행객들도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초기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하셨어요.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마약 거래와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 과정에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급격히 커졌고 이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감정이 태국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고 이는 결국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파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죠.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약간 떨렸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영향 따위는 미미하다고요. 파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죠. 태국은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의 관광 중심지였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우리 태국의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훌륭한 음식 문화가 있으며 천연자원도 풍부하답니다. 파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어요. 심지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게다가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적이고 강한 나라인지 알 수 있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파이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한 듯했고, 특히 다른 동남아시아 출신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파이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감추지는 못하는 듯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 양, 하지만 이 화면을 보시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바꾸셨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의 GDP 성장률이 나타나 있는 차트였죠. 파이 양, GDP 성장률을 보면 태국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3에서 2.8% 정도의 성장률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관광업이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우려되는 것은 미래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로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반면 태국은 주요 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옮기려 하고 있고, 다른 한국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이 양이 언급한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태국의 관광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교수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설명에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에 격앙된 감정 대신 당혹감이 역력했죠.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서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죠.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는 현대자동차의 공헌이 컸어요. 현대자동차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자동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투자로 전자산업도 성장할 수 있었죠. LG전자와 SK그룹의 투자도 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서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주재원들의 차가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방콕의 한 식당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태국의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인 출입 금지 같은 해시태그를 만들어 퍼뜨렸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는
태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관광객 감소는 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두 학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최근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기업들의 목록이 있었죠.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태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늘리고 현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죠. 하지만 최근의 반한 감정으로 인해 결국 투자처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한숨을 쉬고 계속하셨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당초 태국에 계획했던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생산 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고요. 이는 단순한 공장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 기업의 협력사들도 함께 이동하게 되니까요. 더 우려되는 것은 다른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LG전자는 태국 내 가전제품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SK그룹도 신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태국 내 철강 공장 증설 계획을 취소했고요.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하나둘씩 태국을 떠나고 있고 신규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들도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죠. 이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었죠.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태국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불어 현 태국의 경제 침체에는 정치적 요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경험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녀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국가 경제 운영이나 외교 관계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여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방치했고 주요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실패했죠. 특히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대책은 너무 늦게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들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은 계속 축소되었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은 수차례 번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죠.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하셨어요. 전문가들은 이미 작년부터 이런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 정책의 혼란이 외국인 투자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죠. 실제로 그 예측은 적중했고 현재 태국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지만 태국은 오히려 반한 감정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는 결과적으로 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는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관광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도 실패했죠. 결국 이는 태국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중국의 투자는 대부분 단기적 이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방식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죠. 예를 들어 중국은 태국의 이시 동부경제회랑 프로젝트에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현지 산업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장기적 발전 계획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게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 초반대로 크게 둔화되고 있어 태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부채 함정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의 투자로 한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결국 채무를 갚지 못해 99년 동안 중국의 항구 운영권을 넘겨야 했죠. 파키스탄도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C 사업 이후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태국이 검토 중인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도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초기 건설 비용은 중국이 부담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 적자와 부채는 고스란히 태국의 몫이 될 수 있죠. 이는 태국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파이의 어깨는 점점 더 떨어졌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충격과 실망감이 역력했죠. 결론적으로 태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손실을 중국이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파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꺼진 지 오래였고 책상 위에 놓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파이는 혼자 자리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강의는 단순한 경제 수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니까요. 이렇게 반한 감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보니 한국의 기업들이 새삼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이 등을 돌리자 태국 경제가 무너지는 내용을 알게 되니 한국의 파급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흔적들이 중국에 남아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사실 한국이 없었으면 중국은 더욱 더 성장했을 텐데 왜 굳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나요? 한 학생이 교수를 향해 소리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그 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내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도대체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입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국제관계학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오늘따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주제가 한중 관계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오늘은 한중 관계, 특히 경제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죠. 교수님은 강의 시작에 앞서 중국 경제가 한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중국 유학생 펑위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펑위의 말에 한국 유학생 세이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펑위 씨,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신가요? 순식간에 강의실 분위기가 팽팽해졌고 교수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사드라고 적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약자로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죠. 그 순간 펑위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사드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닙니까? 이는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펑위 군의 의견도 이해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그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사드 시스템의 구조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드의 ANTPY 레이더는 탐지 모드에서 약 600에서 800km의 범위를 가집니다. 이는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탐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드는 순수하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시스템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펑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이 아닙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교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펑위군의 관점도 이해합니다. 국제 정세는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관광 단체 여행 금지, 롯데마트 영업 제한, 한류 콘텐츠 규제 등이 대표적이죠. 펑위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를 무시했기 때문 아닙니까?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교수님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 사건은 양국 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 특히 중국 측의 피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 중국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중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의 지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펑위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중국은 내수 관광을 촉진하면서 극복했습니다. 펑위군,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사드 배치 이후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여전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비교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 국산 제품 대비 한국 제품의 가격이 평균 30% 더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오히려 15% 증가했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죠. 한국산 공기청정기는 중국 제품보다 50% 이상 비쌌지만 판매량은 20% 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품 만족도입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세요. 화장품의 경우 한국 제품 사용자의 만족도가 중국 제품 대비 25% 높았습니다. 가전제품은 그 차이가 30%에 달했죠. 식품, 특히 라면과 과자 같은 경우는 무려 40%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부 인기 한국 화장품은 정상가의 3배에서 5배까지 뛴 가격으로 암거래되었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2배에서 3배, 일부 인기 식품은 심지어 10배까지 뛴 가격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죠. 이는 중국 내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샀습니다. 펑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교수님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도 늘어났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속출했고 이는 중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자국민의 후생을 해치는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도 큰 타격을 받았죠. 특히 한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영향 외에도 문화 교류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류 팬들의 반응이 상당했죠. 화면에 SNS 게시물들을 보여주며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내 한류 팬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콘서트가 갑자기 취소되고 드라마 방영이 중단되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시 중국 팬들이 한국 연예인 SNS에 올린 댓글들을 봤는데 정말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자 펑위가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그건 소수의 의견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류에 큰 관심이 없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펑위군, 통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건 중국 내 주요 SNS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류 관련 해시태그 사용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어요. 대부분이 한류 콘텐츠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죠. 또한 이 설문조사를 보세요. 중국 내 10대에서 30대 응답자의 68%가 한류 콘텐츠 규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결코 소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중국 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이 급증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팬들이 우회적으로라도 한류 콘텐츠를 즐기려 했다는 증거죠.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국 내 주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일일 접속자 수가 평균 500만 명에서 2억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VPN 서비스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IP를 사용하는 중국 내 VPN 이용자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펑위가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 한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실제로 한류의 영향은 중국에 살면서 느낄 수조차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세요. VPN 사용자의 78%가 한국 드라마나 K-팝 콘텐츠를 보기 위해 VPN을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인기 있던 도깨비,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가 방영될 때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이 폭증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중국 내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 수가 150%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막 없이 한국 콘텐츠를 즐기려는 팬들이 늘어난 거죠. 이런 현상은 문화 콘텐츠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아하는 콘텐츠를 즐기려 했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영향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내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차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7년 중국의 주요 산업별 손실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관광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약 1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가 약 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롯데마트의 폐점으로 인해 중국 내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죠. 펑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 정도 손실은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큰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중국인들은 그 시기에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펑이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세요. 2017년 중국의 1선, 2선 도시 거주자 중 68%가 한국 제품 구매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 분야에서 그 불만이 컸죠.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중 경제 협력 지수를 나타냅니다. 사드 배치 이후 2년간 이 지수가 30% 하락했어요. 이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의 주요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70%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중국인 대상 호텔, 음식점, 쇼핑몰 등이 줄줄이 폐업했죠.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들과 거래하던 중국 현지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펑위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펑위군,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세요. 2017년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드 사태로 인해 공급의 차질을 빚었죠. 결과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었고, 이는 중국 화장품 시장 전체의 성장률을 2%가량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과 합작하거나 기술 협력을 하던 중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죠. 이로 인해 관련 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가 둔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영향력이 중국에서 그렇게 컸다는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중국 내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예를 들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중국 내 한류 관련 산업의 규모가 2016년 기준 약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드 사태로 이 중 70% 이상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죠. 또한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컸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세요. 중국 소비자의 65%가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중국 소비자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펑위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죠. 특히 중국의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상당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의 68%가 한중 경제관계의 긴밀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인식이 두드러졌죠.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중국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어요. 이 온라인 포럼 데이터를 보세요. 중국의 주요 경제 포럼에서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게시물이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불만이 컸죠. 펑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수의 의견일 뿐이었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펑이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중국 도시 거주자의 45%가 경제 보복 조치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컸죠. 그리고 보복 조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세요. 중국인의 38%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된 보복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응답했어요. 특히 한국 제품을 주로 취급하던 중소유통업체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러한 여러 불만과 우려들은 중국 정부가 결국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사드 사태의 전개 과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나타났고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죠. 펑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17년 말 중국 정부는 경제 제재의 부작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2% 위축되었고 관광 수입이 13% 감소했습니다. 2017년 10월 양국은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단체 관광 일부를 재개하고 한류 콘텐츠 규제를 완화했죠.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펑이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많아요. 한국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펑이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8년 데이터를 보세요. 중국의 반도체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이 60%에 달했습니다.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은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중국 경제 성장률이 0.5%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과의 경제 마찰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세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은 어땠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 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의 품질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펑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곧 한국을 따라잡을 거예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 중 35%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어요. 2020년부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를 보면 한국 마스크와 위생용품의 판매가 200% 이상 증가했어요. 펑이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곧 자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중국의 생산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설문조사를 보세요. 중국 소비자의 68%가 품질 면에서 한국 제품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은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해였습니다. 8월에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11월에는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 보복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펑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펑위군, 경제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호 의존성과 전문성, 그리고 혁신의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22년 기준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드 사태와 그 이후의 과정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펑위군,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반박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말해보세요. 펑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분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이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펑위는 말을 끝내 잊지 못하였습니다. 펑위군,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펑위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자국에 대한 애정과 객관적 현실 인식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결정이 어떻게 다른 국가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자국에 영향을 주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제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나 국제 문제를 접할 때 더 깊이 있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한국의 영향력이 없어졌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14억 인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뿌듯하다고 느꼈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펑위를 보고 분노가 끓어올랐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